여러분, 눈을 잠시 감고 상상해 보세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감도는 지하 주차장입니다. 제 앞에는 90년대 황금기를 수놓았던 BMW 5 시리즈 239 모델 한 대가 서 있어요. 보닛을 열면 은빛으로 빛나는 기다란 엔진 헤드가 모습을 드러내죠. 자, 이제 저는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하나 할 겁니다. 엔진의 가장 평평한 부분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똑바로 세워둡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죠. 기릭 하는 짧은 스타터 모터 소리와 함께 엔진이 깨어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엔진은 돌고 있고 계기판의 RPM 바늘은 700도, 1000도 아닌 7000까지 치솟으며 날카로운 비명을 내지르는데 엔진 위에 세워둔 동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수천 개의 부품이 1초에 수백 번씩 상하운동을 하며 폭발을 일으키는 내연기관에서 어떻게 0.211mm의 진동조차 동전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질감을 두고 이렇게 부릅니다. 실키6, 즉 비단결 같은 육기통이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기계 덩어리에 담긴 100년의 집착과 물리법칙을 완전히 파헤쳐 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기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대본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 긴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바로 BMW의 영혼, 직렬 6기통 엔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엔진이 좋다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 전 세계 수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효율과 공간 때문에 BA형 6기통으로 갈아탈 때 BMW만은 고집스럽게 이 길고 무거운 직렬 방식을 고수했는지, 그 고집이 어떻게 오늘날 드라이빙의 즐거움, Sheer Driving Pleasure 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완성했는지 그 깊은 속사를 들여다볼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BMW를 찬양하는 홍보 영상이 아닙니다. 항공기 엔진 제작사로 시작했던 BMW의 처절한 생존기이자 진동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도전한 엔지니어들의 투쟁 기록이에요. 앞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은 다음 내용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늘의 왕자였던 BMW가 왜 땅으로 내려와야만 했는지, 실키6라는 별명이 붙기까지 어떤 공학적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전동화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이 내연기관의 정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BMW의 엠블럼을 볼 때마다 그 속에서 맥동하는 실키6의 부드러운 박동 소리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아니 무언가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인간의 의지에 경의를 표하는 분이라면 절대로 이 영상을 중간에 멈추실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비단결처럼 매끄러운 질감의 세계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BMW의 상징인 저 파란색과 흰색의 원형 로고. 여러분은 이게 무엇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흔히들 회전하는 비행기의 프로펠러라고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BMW는 처음부터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했던 회사였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이제 파트 2에서 그 비극적이고도 위대한 시작, 항공기 엔진의 DNA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BMW의 풀네임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바이에리체 모토른 웨르케,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이엘은 원동기 공업입니다. 이름 어디에도 자동차라는 단어가 없죠. 왜냐고요? 이들의 시작은 자동차가 아니라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 엔진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는 191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독일의 천재적인 엔지니어였던 칼 라프는 라프 모터렌베르케라는 회사를 세워 항공기 엔진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훗날 BMW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엔진 설계의 귀재, 막스 프리츠, 막스 프리스예요.
당시 비행기 엔진은 지금의 제트 엔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프로펠러를 돌리는 거대한 내연기관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땅 위에서는 잘 돌아가던 엔진이 고도 3,000m, 5,000m 위로만 올라가면 빌빌거리는 겁니다.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엔진이 숨을 못 쉬는 거죠. 이때 막스 프리츠가 내놓은 해답이 바로 BMW 3A 엔진이었습니다. 이 엔진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던 고고도 기화기를 장착했어요. 높은 하늘에서도 지상과 똑같은 폭발력을 낼 수 있게 만든 거죠. 독일 공군 파일럿들은 이 엔진을 단 비행기를 타보고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부드럽고 강력한 엔진이 있다니 라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비행기 엔진에서 신뢰성과 부드러움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엔진이 덜덜 떨리다가 멈추면 바로 죽음이니까요. BMW가 가진 진동에 대한 결벽증은 바로 이 죽음의 문턱에서 태어난 DNA인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 바로잡고 갈게요. 여러분, BMW 로고의 파란색과 흰색이 회전하는 비행기 프로펠러를 형상화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실 이거 마케팅이 만들어낸 가짜뉴스에 가깝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1917년에 만들어진 BMW의 로고는 전신인 라프, 아라피사의 원형 로고 틀에 독일 바이에른주의 상징인 파란색과 흰색 격자 무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왜 프로펠러 설이 퍼졌냐고요? 1929년에 BMW가 비행기 엔진 홍보 잡지 표지에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모습으로 로고를 겹쳐 그렸거든요.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프로펠러라고 믿고 있는 거죠. BMW 입장에서도 우리는 항공기 기술을 가진 정밀한 브랜드야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딱 좋으니 굳이 부정하지 않았던 거고요. 잘 나가던 BMW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터집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나면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의 내용 중 하나가 뭐였냐? 독일은 향후 5년간 비행기와 비행기 엔진을 일절 만들지 마라 였습니다. 비행기 엔진만 만들던 회사한테 비행기를 만들지 말라니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공장은 멈췄고 수천 명의 직원은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때 BMW는 살아남기 위해 뭐든 만들어야 했습니다. 기차용 공기 브레이크를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냄비와 후라이팬을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막스 프리츠를 비롯한 엔지니어들의 가슴속엔 여전히 최고의 엔진을 향한 열망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없다면 이 엔진의 기술을 땅 위로 옮겨오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BMW 최초의 모터사이클 R3BB였고 이어서 그들은 4바퀴 달린 자동차의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BMW가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건 어떤 엔진을 얹을 것인가 였습니다. 당시 다른 회사들은 저렴하고 만들기 쉬운 4기통 엔진에 집중하거나 힘을 내기 위해 BI형 8기통, V8를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 BMW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항공기 엔진 시절의 그 부드러운 회전 질감, 즉 완전한 밸런스를 자동차에서도 구현하고 싶어 했어요. 여기서 그들의 운명을 바꾼 선택이 등장합니다. 바로 직렬 6기통입니다. 왜 V6가 아니고 직렬 6기통이었을까요? V6는 엔진을 60도나 90도로 꺾어서 만들기 때문에 좌우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걸 잡으려면 별도의 균형 장치, 밸런스 샤프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렬 6기통은 6개의 피스톤이 일직선으로 서서 서로의 진동을 완벽하게 상쇄합니다. 이론적으로 진동이 연용에 수렴하는 구조죠. 비행기를 만들던 결벽증 환자들이 보기에 V6는 타협이었고 직렬 6기통은 정답이었습니다. 비록 엔진의 길이가 길어져서 차체 설계가 훨씬 어려워지고 비용이 많이 들지라도 그들은 기어코 이 방식을 고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찬양하는 실키6의 서막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진동이 없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대충 만들고 방음제 많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리법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BMW가 왜 그토록 이 물리적 완벽함에 집착했는지, 도대체 직렬 6기통 안에서는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음 파트에서는 공학 박사들도 혀를 내두른다는 엔진 밸런스의 과학을 아주 쉽게, 하지만 소름 돋게 디테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왜 BMW 6기통 엔진 소리가 음악처럼 들리는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엔진이 부드럽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소리가 작은 걸까요? 아니면 차가 안 떨리는 걸까요? 공학적으로 정답은 진동의 상쇄에 있습니다. 엔진 내부에서는 수킬로그램의 금속 덩어리인 피스톤이 1분에 수천 번씩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망치로 차체를 계속 두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BMW의 직렬 6기통은 이 망치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6개의 망치가 서로의 충격을 완벽하게 가위바위보처럼 맞물려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널뛰기를 상상해 보세요. 혼자 뛰면 바닥이 쾅쾅 울리죠. 이게 1기통입니다. 2명이 양쪽에서 뛰면 좀 나아지지만 여전히 위아래로 흔들려요. 그런데 6명이 아주 정교하게 줄을 서서 한 명이 내려갈 때 다른 한 명이 정확한 타이밍에 올라오고 그 중간에 다른 이들이 무게를 받쳐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널뛰기판 전체는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평온해질 겁니다. 직렬 6기통은 1번과 6번, 2번과 5번, 3번과 4번, 피스톤이 거울을 보듯 쌍을 이뤄 움직입니다. 1번이 끝까지 올라갔을 때 6번도 올라가고 그 에너지가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며 1차 진동뿐만 아니라 아주 미세한 2차 진동까지 수학적으로 영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4기통이나 V6 엔진은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낼 수 없는 직렬 6기통만의 특권이에요. 많은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벤츠도 아우디도 심지어 제네시스도 V6를 쓰는데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V6는 성능이 아니라 공간 때문에 선택하는 타협안입니다. V6는 엔진을 V자로 꺾어서 만들기 때문에 길이가 짧아요. 덕분에 차 엔진룸을 작게 만들 수 있고 남는 공간에 실내를 넓히거나 안전장치를 넣기 좋죠. 하지만 V자로 꺾는 순간 피스톤의 움직임이 좌우로 비틀거리게 됩니다. 이걸 잡으려고 엔진 내부에 밸런스 샤프트라는 가짜 무게추를 달아서 강제로 진동을 억누르죠. 하지만 BMW는 말합니다. 억지로 진동을 잡는 것과 애초에 진동이 없는 건 차원이 다르다. 비단결 같은 질감은 바로 이 타협하지 않는 순수함에서 나옵니다. 직렬 6기통을 고집하는 건 엔지니어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엔진이 너무 길거든요. 엔진이 길면 차 앞부분이 툭 튀어나와서 가시복처럼 못생겨지거나 앞이 너무 무거워져서 코너를 돌 때 차가 밖으로 밀려나는 언더스티어 현상이 심해집니다. 여기서 BMW의 미친 듯한 집착이 나옵니다. 엔진이 길어서 앞이 무겁다고? 그럼 엔진을 최대한 운전석 쪽으로 밀어 넣으면 되잖아. 실제로 BMW 3시리즈나 4시리즈의 보닛을 열어보면 엔진의 절반 정도가 앞바퀴 축보다 뒤쪽, 즉 실내 대시보드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프런트 미드십 구조라고 불러요. 덕분에 BMW는 그 긴 엔진을 얹고도 앞뒤 무게 배분을 귀신같이 50-50으로 맞췄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이 스케이트를 탈 때 몸의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단처럼 부드러운 엔진이 차의 정중앙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니 핸들을 꺾는 대로 차가 마법처럼 돌아나가는 거죠. 실키6는
단순히 부드러운 엔진을 넘어 BMW 특유의 칼날 같은 핸들링을 완성하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던 겁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4기통 터보도 조용한데 굳이 6기통이 필요한가요? 정지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RPM을 높여보세요. 4기통은 고회전으로 갈수록 앵갱하는 쥐어짜는 비명이 들리지만 직렬 6기통은 화르르릉 하는 매끄러운 바리톤 음색을 냅니다. 이건 감성의 영역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진동이 상쇄된 상태에서 터져 나오는 순수한 기계음이에요. 한번 경험하면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중독성이죠. 자, 이제 왜 BMW가 이 엔진에 목숨을 거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한 엔진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휩쓴 환경 규제와 효율성의 압박이었죠. 기름을 적게 먹으면서도 이 실키6의 질감을 유지해야 하는 불가능한 미션. 과연 BMW는 자연흡기의 낭만을 버리고 터보를 장착하면서도 그 자존심을 지켜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전설의 M3C 엔진부터 현대 튜닝 시장의 괴물이라 불리는 B58 엔진까지 실키6의 계보를 훑으며 그 진화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토요타가 왜 자기들 엔진 놔두고 BMW 엔진을 빌려갔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도 공개합니다. 자, 이제 시간 여행을 좀 떠나볼까요? 실키6라는 말이 처음부터 BMW의 공식 카탈로그에 적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자동차 기자들과 오너들이 BMW의 직렬 6기통 엔진을 경험하고 나서 세상에 엔진 회전 질감이 마치 비단 실키오사를 만지는 것처럼 매끄럽네 라고 감탄하며 붙여준 최고의 찬사였죠. 실키6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68년에 등장한 M35 엔진을 만나게 됩니다. 무려 20년 넘게 생산된 이 엔진은 BMW를 고성능 럭셔리 세단의 반열에 올려놓은 1등 공신이에요. 당시 엔진들은 내구성이 좋으면 투박하고 부드러우면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M30은 달랐어요. 거대한 쇠덩어리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엑셀을 밟으면 마치 전동 모터가 도는 것처럼 매끄럽게 RPM을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엔진이 장착된 BMW를 타보고 비행기 엔진을 만든 실력이 어디 안 가는구나 라며 혀를 내둘렀죠. 이때부터 BMW 직렬 6기통이라는 공식이 전 세계인의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마니아들에게 역대 최고의 BMW 엔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열의 9은 아마 이 엔진을 꼽을 겁니다. 바로 S514 엔진이에요. 2000년대 초반 전설적인 모델인 센시리즈 E36 M3에 탑재된 녀석이죠. 이 엔진은 단순히 부드러운 게 아니라 미쳤다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터보차저 하나 없이 오직 공기의 흡입만으로 3200cc 배기량에서 343마력을 뽑아냈어요. 리터당 100마력이 넘는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수치였습니다. 특히 8000rpm까지 치솟는 바늘을 보고 있으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4터션 rpm을 넘어서는 순간 들려오는 그 날카롭고 금속성 짙은 배기음. 팬들은 이걸 메탈릭 레스프, 메탈릭 라스프라고 불러요. 비단처럼 부드럽게 시작해서 마지막엔 사자의 포효로 변하는 이 이중적인 매력. 이것이 바로 실키6가 가진 낭만의 정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환경 규제가 심해지자 BMW도 큰 결단을 내립니다. 공기를 억지로 밀어넣는 터보차저를 달기 시작한 거죠. 2006년 BMW 최초의 트윈 터보 직렬 6기통인 N54 엔진이 등장했을 때 골수팬들은 통곡했습니다. 이제 BMW의 순수한 응답성은 끝났다. 터보렉 때문에 실키한 느낌이 사라질 거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BMW는 보란듯이 증명했습니다. 터보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의 반응성을 극도로 끌어올려 마치 자연흡기 엔진처럼 매끄럽게 힘을 쏟아내게 만든 거죠. 오히려 낮은 RPM부터 터져나오는 강력한 토크는 실키6의
파괴력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해 주었습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자 기술의 토요타가 20년 만에 부활시킨 전설적인 스포츠카 수프라 이야기예요. 토요타는 세계에서 내구성과 엔진 기술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프라를 만들면서 엔진은 자기들 것이 아닌 BMW의 B58 직렬 6기통 터보 엔진을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토요타 엔지니어들의 답은 심플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현재 BMW의 최신형 B58 엔진은 실키6의 현대적 완성형입니다. 튜닝을 조금만 해도 500마력, 600마력을 우습게 견뎌내는 괴물 같은 내구성에 일상 주행에서는 하이브리드카처럼 정숙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보여주죠. 토요타조차 인정한 이 엔진이야말로 100년 넘게 이어온 BMW 엔진 집착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실키6. 하지만 이 엔진을 소유한다는 건 마냥 행복한 일만은 아닙니다. BMW는 보증 끝나면 타는 거 아니다라는 무시무시한 괴담 들어보셨죠? 특히 이 정밀한 6기통 엔진들은 관리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과연 이 괴담들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현실적인 오너 가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고 BMW 6기통을 살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와 엔진 수명을 2배로 늘리는 관리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왜 BMW 엔진에서는 기름이 새는가에 대한 엔지니어의 솔직한 답변까지 준비했습니다. BMW 오너가 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파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실키6의 위대한 역사와 물리적인 완벽함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죠. 여러분이 중고차 사이트를 뒤져보거나 전시장 가서 나도 이제 6기통 비단결 질감 좀 느껴보자 하고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그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지불해야 할 세금 같은 정비 이야기 지금부터 아주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BMW는 엔진 오일이 비쳐야 정품이다. 바닥에 오일 자국 없으면 오일이 다 떨어진 거다 라는 웃지 못할 농담들이 있죠. 특히 직렬 6기통 모델들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BMW 엔진은 기본적으로 고온에서 작동합니다. 효율과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엔진 온도를 굉장히 높게 설정해 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엔진에 들어가는 각종 가스켓, 고무 패킹들입니다. 직렬 6기통은 엔진이 길죠. 엔진이 긴 만큼 가스켓의 길이도 깁니다. 뜨거운 열기에 노출된 긴 고무 패킹들이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으면서 갈라지게 되고 그 틈으로 오일이 배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오일 필터 하우징이나 헤드커버 가스켓, 누유는 실키6 오너라면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관문 같은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화를 내기보다는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 열을 견디다 장렬히 전사한 소모품을 교체해준다 고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실키6 엔진의 가장 큰 적은 오일 누유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냉각 계통이에요. 엔진이 길다는 건 냉각수가 순환해야 하는 경로도 그만큼 길고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과거 N54, N52 시절의 BMW 6기통 엔진들은 워터펌프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고질병이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계기판에 엔진 과열 경고등이 뜨면 그날은 견인차 부르는 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한 중고 6기통 BMW를 사셨다면 예방정비 차원에서 워터펌프, 서모스타앳, 그리고 냉각수 보조 탱크는 세트로 교환하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직 멀쩡한데? 라고 방심하다가는 엔진 헤드가 변형되어 차를 폐차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이 매물을 보러 중고차 단지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닛을 열고 무엇을 봐야 할까요? 영어 이미지 프롬피티. Cinematic photorealistic, a warped and cracked engine cylinder head, severely damaged, next to a car being taken away on a flatbed tow truck for scrap. A person in a used car lot opening a BMW's hood with caution, inspection mode. 한국어 번역. 첫 번째, 냉간 시동 소리를 들어라. 시동을 처음 걸었을 때 차르르르 하는 금속성 소음이 들리는지 확인하세요. 이건 BMW의 가변 밸브 타이닝 기구인 바노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꽤 깨지는 부분이니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일 타는 냄새를 맡아라. 시동을 걸고 5분 정도 후에 보닛 쪽에서 매캐한 고무 타는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세요. 가스켓에서 샌 오일이 뜨거운 배기, 매니폴드 위로 떨어져 타는 냄새입니다. 이건 100% 누유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급가속 시 울컥거림을 체크하라. 시승이 가능하다면 저속에서 급가속을 해보세요. 실키6라면 막힘없이 매끄럽게 올라가야 합니다. 만약 툭툭 끊기는 느낌이 든다면 점화 코일이나 플러그 혹은 고압 펌프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예비 오너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죠. 취등록세 포함하면 1,000만 원 넘게 차이 나는데 그냥 4기통 살까?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무조건 6기통으로 가세요. 4기통 터보 엔진도 요즘 성능 좋습니다. 하지만 6기통은 단순히 빠른 차가 아니라 고급스러운 차를 만드는 핵심 요소예요. 신호대기 중에 스티어링 휠로 전해지는 진동의 유무, 고속도로에서 추월 가속을 할 때 엔진이 비명을 지르는지 아니면 여유 있게 노래를 부르는지의 차이. 이건 한번 경험하면 다시는 4기통으로 내려갈 수 없는 불가역적인 감성의 영역입니다. 자, 이제 실전 팁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 비단결 같은 내연기관의 시대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엔진의 기통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숫자가 되어가고 있죠. 과연 BMW는 이 실키6의 혼을 전기차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제 박물관에서나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걸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내연기관의 황홍이 우리가 왜 지금 이 엔진을 타봐야 하는지 그 뭉클한 이유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시대의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테슬라로 대표되는 전기차의 공습, 소리 없이 가속하는 모터의 시대죠. 이제 사람들은 기통수 대신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를 묻습니다. 0.1초의 가속력이 엔진의 질감보다 중요해진 세상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조용해질수록 우리는 더더욱 BMW의 이 시끄럽고 복잡한 직렬, 6기통을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1시간 동안 함께 살펴본 실키6의 본질을 딱 3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물리적 정직함. 인위적인 전자장비가 아니라 6개의 피스톤이 일직선으로 서서 진동을 상쇄하는 물리적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항공기의 DNA, 하늘에서 생존을 위해 다듬었던 신뢰성과 부드러움을 지상으로 옮겨온 타협하지 않는 공학의 결정체였습니다. 드라이빙의 즐거움, 엔진이 차의 중심이 되고 비단결 같은 질감이 운전자의 감각과 하나가 되는 Sheer Driving Pleasure의 심장이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전 실험 기억하시나요? 엔진 위에 세워둔 500원짜리 동전이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 이제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100년 전 베르사유 조약으로 하늘길이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않았던 엔지니어들의 집념, 그리고 V6라는 효율적인 지름길을 거부하고 직렬 6기통이라는 험난한 고집을 이어온 BMW의 철학이 그 동전 한 잎을 버티게 한 겁니다. 비단결 같은 질감은 단순히 부드러운 감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계가 인간의 감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시험자입니다. 기계가 낼 수 있는 가장 정제된 움직임을 통해
운전자에게 당신이 조종하는 이 기계는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죠. 내연기관의 황홍이인 지금 저는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리스트에 BMW 6기통 모델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 신차든 잘 관리된 중고차든 상관없습니다. 전기차의 가속은 빠르지만 실키6가 RPM을 올리며 들려주는 그 점진적인 악보와 손끝으로 전달되는 미세한 맥동은 오직 지금 이 시대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훗날 우리 아이들에게 옛날에는 기름을 태워서 비단 같은 소리를 내는 엔진이 있었단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목격자가 되어주세요. 오늘 긴 시간 동안 BMW의 심장, 실키6 다큐멘터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동차 지식을 한 단계 깊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이런 심층 다큐멘터리 대본을 쓰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경험했던 BMW 6기통만의 특별한 추억이나 나는 이 엔진 때문에 BMW를 못 떠난다 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아우디의 콰트로 시스템의 진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비단결처럼 매끄러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스토리 기어였습니다.